안녕하십니까. 둥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뉴턴이 케플러 법칙과 자신이 발견한 운동 법칙에 근거하여 은밀한 수학적 방법으로 만유인례 법칙을 유도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쿨롱이 은밀한 실험을 통해서 쿨롱 법칙을 발견하는 실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쿨롱이 실험에 사용한 비틀림 저울의 주요 기능을 표시한 모식도입니다. 토션 잘 안 보이나요? 토션 밸런스라고 그러죠. 쿨롱의 실험은 1600년도 길버트에서 디페를 거쳐 프랭클린까지 이어지던 전기 현상에 대한 자연 철학 비슷한 설명을 쿨롱 법칙을 통해서 과학으로 바꾼 것입니다. 뉴턴이 역학을 과학으로 바꾸었다면 쿨롱은 전기 현상을 과학으로 바꾸었죠. 쿨롱이 행한 실험은 실험 감각을 익히고 실험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실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장치를 설명하기 전에 실험에 필요한 배경 지식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쿨롱이 살아있을 때는 전기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쿨롱은 힘의 평형을 이용하여 전기력을 측정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실험에 필요한 전기를 얻기 위해서 마찰 전기를 일으키고 그것을 보관하는 방법을 강구합니다. 또한 생성된 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전기의 종류를 만들어내는 정전기 유도와 접지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전기를 필요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금속의 등전이와 곡률과 전하량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하량이 전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하량의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전기에 관한 배경 지식이었다며 여기에 있는 두 가지는 실험에 사용하는 역학에 대한 지식입니다. 먼저 평형에 사용할 회전에 대한 후크의 법칙을 알아야 되고, 또 인력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진동에 대한 관계식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에 대해서는 각각의 지식에 대해서는 뒤에서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쿨롱은 전기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은 같다는 힘의 평형을 이용하기로 하고 상대되는 힘으로 탄성력을 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쿨롱이 사용한 비틀림 저울을 만들게 되죠. 이 관계를 수식으로 간단히 적어보면 힘 F, 전기력입니다. 우리가 구할 전기력이죠. 전기력이 저울에서 만들어내는 탄성 복원력, 같이 E래요. E니까 일레스티시티 ES로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탄성력이고 이것은 전기력이죠. 이 두 개의 힘이 같으면 탄성력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으면 전기력을 측정한 것과 같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기발한 아이디어죠. 그리고
실험에 사용할 전기를 얻어야 되는데 그 당시 전기는 마찰을 통해서 얻었죠. 그래서 그림과 같이 털가죽 위에 수지판을 문지릅니다. 그러면 디패가 기록에 남겼듯이 수지판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하를 만들어내고 또 이 수지판은 부도체이기 때문에 전하를 잘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험 환경은 건조하여야 되겠죠. 자연의 방전을 막기 위해서는 실험 환경이 건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전기를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전기를 얻어야 되는데 그 얻는 방법으로 정전기 유도와 접지를 이용합니다. 쿨롱이 살았을 때 정전기 유도 이론이 정립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쿨롱은 오늘날의 정전기 유도 방법을 사용하죠. 그림처럼 마찰을 일으켜서 얻은 수지판 위에 금속판을 놓습니다. 놓으면 이 간격이 지금 벌어져 있지만은 바로 접촉에 관계없죠. 접촉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이 있기 때문에 정전기 유도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금속판의 아랫부분, 그림의 금속판이 너무 얇군요. 좀 더 두껍게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속판의 아랫부분, 수지판과 가까운 부분은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먼 쪽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두 전기를 분리하게 되고 이후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전기가 한 가지 종류이기 때문에 한 가지 종류는 밖으로 방전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금속을 들어 올리면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되어 버려서 전기를 띠지 않게 되죠. 두 전기 중 한 전기를 흘려보내는 방전시키는 방법으로 쿨롱은 접지를 이용합니다. 접지란 것은 지구로 한 종류의 전기를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 방법은 이 금속 표면의 윗부분에 손가락을 대면 이 손가락을 타고 전하가 이렇게 지구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사람의 인체도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이고 지구도 도체입니다. 지구는 전자기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음의 전하로 대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보관할 수 있는 음의 전하 양은 엄청납니다. 일반적으로 구형 형태의 도체가 보관할 수 있는 전기의 양, 그 양을 우리는 정전 용량이라고 그럽니다. 정전 용량이라고 그러고 문자수는 C를 사용하죠. 구형의 도체가 가지고 있는 정전 용량은 반지름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지구 반지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6400km를 사용하죠. 표준 반지름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원자의 크기에 비하면 전자의 크기에 비하면 6400km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양의 전하량도 지구가 보관할 수 있는 전전 용량 전체에 비유하면 태평양의 물 한 바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전기를 흘려보내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장애가 없죠. 그래서 쿨롱은 이렇게 정전기 유도로 금속판에
나누어진 플러스와 마이너스 중에서 마이너스를 지구로 흘려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금속판에는 오로지 플러스 전기만 남기게 되었죠. 이것이 쿨롱이 사용한 정전기 유도와 접지 방법입니다. 잘 이해가 되었나요? 이번에는 정전기 유도를 이용하여 얻은 전기를 실험 장치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가 또 다시 금속을 이용합니다. 그때 금속이 가지는 성질이 있는데 그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금속이 있을 때 금속판에 지금 실험에서는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죠.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대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와 플러스끼리 청력이 작용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성질이죠. 그러므로 안에 플러스 전기는 상호간에 청력을 작용하여 밖으로 밀리게 됩니다. 밖으로 밀리게 되면 전하가 금속의 경계에 도달하게 되면 막혀서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죠. 그렇게 해서 금속이 있으면 금속의 표면에만 이렇게 전하가 분포하게 됩니다. 만일 금속과 금속 한 전하가 옆에 전하와 힘이 작용한다면 서로 이렇게 밀치겠죠. 여기도 밀칩니다. 이렇게 밀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더 이상 힘이 작용하지 않는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대전된 금속은 그 대전된 전하가 금속의 표면에 분포한다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금속의 전위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위가 같다, 전위죠. 여기 쓸까요? 전위가 같다. 등전이니까 이 키, 이퀴포텐셜이라고 그럽니다. 포텐셜은 나눠있죠. 포텐셜은 전위를 나타내고 위키는 이퀄리브리움 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퀴포텐셜 하면 전위가 같다, 즉 등전위를 말합니다. 전위의 개념은 좀 어려운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전기장 E는 어떤 시험전화 1쿨롱을 가져가면 이 힘 F가 되죠. 그런데 힘을 받는 물체가 움직이면 에너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위 부위가 있을 때 이 전위 부위에 1쿨롱을 가져가게 되면 이때 나타나는 물리량이죠. 그 물리량은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가 됩니다. 이때 전하의 부분에는 우리가 이때 이 E를, 전기장을 우리가 전기의 힘의 요소라고 그랬죠. 힘의 요소라고 합니다. 뒤에 우리 뒤에서 배우게 되겠죠. 힘의 요소라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원리로 전위는 전기 현상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요소가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플러스 1쿨롱 시험 전하는 곱하게 되는데, 곱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 가져간다는 의미죠. 수학적으로는 1은 곱셈의 항등원이므로 곱하나 안 곱하나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표시 안 할 수가 있죠. 표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를 우리는 에너지 요소로서 전기 현상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평형 상태에 있는 전하는 전위가 똑같습니다. 즉 이퀴포텐셜이죠. 왜냐하면 전위가 다르면 에너지가 다르다는 것이죠. 따라서 에너지가 다르면 에너지가 큰 쪽에서 에너지가 작은 쪽으로
이동, 즉 운동이 생기는데 움직이지 않으므로 모든 곳에서의 전위는 같다 하는 것을 현상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금속에 있는 정전기 유도를 통해서 금속에 얻은 전하가 등 전리를 이루고 있고, 이 전하를 필요한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옮기는 방법으로 쿨롱은 운반구를 사용합니다. 조그만 구 하나를 금속판에 접촉을 시키죠. 접촉을 시키면, 물론 접촉시키는 금속은 대전되지 않은 금속입니다. 접촉을 시키면 금속의 표면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죠. 그래서 대전되어 있는 금속 변화가 접촉한 금속으로 다시 이동해 오게 됩니다. 이동해 오게 돼서 새로운 평형을 만들게 되겠죠. 새로운 평형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표면에 접촉한 금속구가 가지고 있는 전하의 양과 금속 전체가 가지고 있는 전하의 양은 다르겠죠. 물론 그 절대적인 양은 금속이 가지고 있는 양이 더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 밀도, 전하가 얼마나 빽빽하게 분포되어 있느냐 하는 전하 밀도를 비교하게 되면 큰 금속보다도 접촉한 조그만 금속의 전하 밀도가 훨씬 큽니다. 그런 것을 전기 이론으로는 곡률과 전하량의 분포로 설명하게 되는데, 곡률이 크면 전하의 분포, 전하의 밀도죠. 전하 밀도를 우리가 전하 밀도는 문자수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그마를 사용합니다. 그리스 문자 시그마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그마 전하 밀도가 곡률 반경이 크면 곡률 반경이 작은 것보다 전하 밀도가 작다 이래 되는 거죠. 달리 말하면 곡률 반경과 전하 밀도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쿨롱이 전기력을 계산할 때 전하량이 전기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하량의 크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하는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칼로 자를 수가 없습니다. 쿨롱이 사용한 전하량을 나누는 방법은 좀 기발하다 해야 되나요? 앞에서 설명한 곡률의 전하량과 곡률과 전하량의 분포를 이용합니다. 일단 운반구 하나죠. 운반구 하나에 전하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었다고 합시다. 6개인가요? 그리고 대전되지 않은 똑같은 구를 접촉시킵니다. 똑같은 구를. 이때는 재질도 같고 크기도 같죠. 그러면 접촉됐기 때문에 금속의 표면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경우에 전하의 분포가 바뀌게 되겠죠. 바뀌는 형태가 등 전위를 형성해야 되므로 표면의 전하 밀도가 이것이 A라고 하고 이거 B라고 그러면 시그마 A와 시그마 B의 밀도가 같아집니다. 이해가 되죠? 따라서 전하 분포가 이렇게 세 개로 똑같이 나누어집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어떤 전하량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그 전하량을 조정하기 위해서 똑같은 크기의 금속을 접촉시키면 원래 전하량에 반이 된다는 것이죠.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 전하량이 Q인 경우에는 2분의 1 Q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쿨롱은 이런 방법으로 전하량을 반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Q로 전기력을 측정했을 때의 크기와 2분의 1Q로 전기력의 크기를 측정했을 때 그 힘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었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전기에 대한 배경 지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후크의 법칙과 진동관계식은 실험에 적용할 역학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후크의 법칙은 F = KX로 알고 있죠. 이때 K를 우리는 용수철 상수라고 부릅니다. 물론 용수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탄성 1차원 변형을 하는 탄성체가 가지는 상수입니다. 물성이죠. 그런데 훌롱이 실험에 사용한 것은 1차원 변형이 아니라 비틀림 진자의 회전력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돌림힘이죠. 돌림힘에 나타내는 힘의 크기는 문자수는 타우로 씁니다. 그래서 타우는 이때는 마이너스 카파 세타가 됩니다. 대응을 살펴보면 힘은 돌림힘 타우로 대응되고 용술추 상수 K는 비틀림 상수 카파에 대응되고 1차원 변이 X는 회전각이죠. 회전각에 비례됩니다. 이 회전각도 기본적으로는 1차원이죠. 그래서 1차원 변형입니다. 회전 변형이죠. 이때 각은 라디안, 호도법에 의한 라디안을 씁니다. 이 관계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할 수 없고 역학 영상을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핵심 내용만 살펴보면 이때 용술청 상수나 비틀림 상수가 가지는 관계식이 있습니다. 용술청 상수 K는 M 오메가 제곱이죠. 이때 M은 용수철에 달려있는 물체, 즉 용수철이 이렇게 있을 때 용수철에 달려있는 진동하는 물체 M이죠. M의 질량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오메가는 각속도입니다. 1차원 운동에 왜 각속도가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의문이 당연하죠. 그런데 진동의 근본은 회전입니다. 그래서 회전이 이렇게 있을 때 그 회전 축의 운동이죠. 축의 운동을 나타낸 것이 진동입니다. 그러므로 진동에는 회전의 각속도 오메가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이 관계를 우리는 역학의 진동 파트 동영상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결론만 이야기하면 그래서 오메가가 들어가서 K는 M 오메가 제곱이 되는 것이죠. 비틀림 진자에서도 이 대응관계에 따라서 카파는 I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비틀림 진자는 실제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오메가는 명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겠네요. 이 I는 M에 대응되는 양이니까 관성입니다. 관성인데 회전에 대한 관성, 회전 운동을 방해한다 해야 되나요? 운동 자체를 억제하는 성질, 회전 관성이 되죠. 그리고 이때 힘 F 또는 타우의 크기는 진동하는 주기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살펴보면 오메가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F는 진동수를 나타내죠. 진동수와 주기는 역수의 관계가 있으니까 T분의 2파이가 됩니다.
이 오메가를 카파에 대입합니다. 카파에 대입하면 카파는 I t분의 2파이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파를 다시 후의 법칙에 대입합니다. 그러면 타우는 마이너스 I t분의 2파이의 제곱의 세타가 되겠습니다.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I t의 제곱에 4파이 제곱의 세타가 됩니다. 이걸 비례관계로 쓰면 타우는 t의 제곱에 비례하고 t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세타에 비례하게 되겠습니다. 즉 세타가 일정하면 주기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한 세타 값을 유지하게 되면 t의 변화를 통해서 힘의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쿨롱이 이용한 원리입니다. 힘의 크기를 잴 때, 즉 탄성력의 크기를 잴 때 t의 크기를 재어서 탄성력의 크기를 재는 것이죠. 이것이 쿨롱이 이용한 배경 지식입니다. 잘 이해가 되었나요? 이제 준비가 되었으므로 실험을 진행하겠습니다. 실험 장치를 간단히 설명하면 헤드가 있고 헤드 밑으로 유리관이 있습니다. 유리관 끝에는 지붕이 있고 지붕 밑으로 유리로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물론 케이스는 꼭 원통형으로 안 해도 되겠죠. 그러나 내부를 살펴야 되므로 투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통 주위로는 회전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눈금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눈금은 측정하기 좋은 60분법에 의한 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회전에 대한 후고의 법칙에서 필요한 회전각은 라디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로 측정한 실험 데이터는 라디안으로 고쳐야 되는데 고치는 공식은 아주 간단하죠. 파이가 180도이고 우리가 x의 회전각을 재었다면 이 x가 해당되는 세타의 값을 비례관계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분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세타는 180도를 이동하면 이 양은 180도 분의 파이 곱하기 x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전각 x를 구하면 x에 대응하는 세타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헤드에 보면 이렇게 눈금판이 있습니다. 이 눈금판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금속선의 탄성의 정도를 인공적으로 즉 수동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탄성이 많으면 회전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전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탄성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탄성을 만들 때 얼마만큼 탄성을 조았느냐 하는 거죠. 이 탄성줄을 조았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눈금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눈금도 디그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 헤드에서 밑으로 회전을 하는 금속선이 늘어져 있는데 이 금속선은 주로 은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물론 금속이죠. 탄성이 좋은 금속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금속선 끝에는 수평 막대가 있습니다. 수평 막대의 한쪽은 대전을 시키는 대전구가 있고 반대편에는 평형을 만드는 평형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구와 조금 떨어져서 전기력을 작용해야 할 또 다른 대전구가 있습니다. 이 대전구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고전구라고 그러고 밑에 있는 대전구는 움직이니까 회전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구는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서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가 뚜껑에 있습니다. 뚜껑에 있는데 이것을 형태는 다양하게 만들더라도 기능은 스토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쿨롱이 탄성, 즉 금속의 비틀림을 이용해서 탄성을 잴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탄성과 대전구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평형을 이룰 때 탄성의 크기를 가지고 대전구 사이의 전기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비틀림 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실험은 일종의 사고 실험인데 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그림을 보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쿨롱이 실험을 통해서 알고 싶은 것은 대전된 대전체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입니다. 그때 변수가 대전체 사이의 거리와 대전체의 전하량이었죠. 그런데 전하량은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금속의 전하량을 반분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면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를 직접 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였죠. 직접 잴 수도 없고, 그래서 쿨롱이 택한 방법은 이미 회전각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회전각을 이용해서 대전체 사이의 거리를 수학적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비틀림 진자가 회전 운동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원궤도를 그리게 됩니다. 좀 지울까요? 원궤도를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탄성은 접선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겠죠. 그리고 회전구와 고정구가 있을 때 회전구와 고정구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하는 경우에 이렇게 화살표로 청력의 크기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탄성력과 전기력이 같은 평형을 이룰 때 탄성력의 크기를 구해서 전기력의 크기를 가름하는 것이죠. 같은 것은 같으니까요. 그런데 그림에서 보듯이 같은 방향으로, 맞은편 방향으로 되어 있지 않고 벌어져 있습니다. 이 벌어져 있는 각도를 실험에서 정확히 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쿨롱은 근사할 수 있는 범위를 찾습니다. 일단 그림상으로는 많이 벌어져 있지만은 원리만 따지면, 원리를 알기 위해서 그대로 두겠습니다. 일단 대전체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거리를 T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 반지름이 R이죠. 이 R은 이 거리가 수평막대의 중심에서의 대전국 사이 중심까지의 거리가 R이 되겠습니다. 중심에서 이 대전구 사이의 거리는 현이니까 현의 수선을 내리면 2등분이 되죠. 그러므로 이 거리가 2등분 현의 반은 2분의 T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을 이루는 2분의 T를 이루는 이 각은 측정각 세타의 반이 됩니다. 2분의 세타가 되죠. 그랬을 때 삼각비를 이용하면 2분의 T는 4인 값이 됩니다. R 4인 2분의 세타가 되죠. 이 식에서 이 세타의 각이 작은 경우에는 4인 2분의 세타는 4인을 떼고 각각 근사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근사가 되면 R 2분의 세타로 근사가 됩니다. 그러면 인을 약분하면 거리 D는 R 세타로 근사가 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세타 값을 구하면 D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타 값이 어느 정도 커져야 D 값, 세타로 D를 근소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30도 디그리로 30도보다 작으면 근사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 강의는 시간이 나면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구조관계는 이해가 되었죠. 그리고 이 각이 30도 미만이 되면 이 각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 각이 좁아지죠. 이 세타니까요. 그러므로 이 벌어진 각도 거의 직선이 되어서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평형으로 건설할 수가 있죠. 그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었습니까? 실험의 원리까지 파악하였으므로 이제 실험을 진행하겠습니다. 실험은 네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청력으로, 청력 실험에서 전하량의 전하량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거리의 변화가 전기력에 작용하는 영향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력으로 똑같이 전하량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거리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데이터는 다 구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청력의 전하량 실험을 하겠습니다. 실험 장치가 저울이므로 실험하기 전에 0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죠. 0점은 회전구를 원통에 있는 눈금 0에, 회전구의 중심을 원통에 있는 눈금 0에 맞추고 헤드에 있는 눈금도 0에 맞춥니다. 그랬을 때 탄성이, 금속선의 탄성이 완전히 풀린 상태여야 되죠. 이렇게 세팅하면 0점을 맞춘 것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고전구를 앞에서 만들어둔 대전 금속판에 접촉시킵니다. 그러면 고전구가 대전되게 되고 그 대전된 전하량을 Q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전구를 실험 장치로 가져와서 회전구와 접촉시키면 고전구와 회전구는 재질이 같고 크기가 똑같으므로 전하량이 2분의 1씩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2분의 Q와 2분의 Q로 나누어지겠죠.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면 같은 전하이기 때문에 청력이 작용해서 회전구가 회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눈금이 30도보다는 크겠죠. 예를 들어서 한 170도 정도 됐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은 회전의 각이 30도 미만을 유지해야 D 값을 구할 수가, 대전치사의 거리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헤드에 있는 레버를 감아서 인공으로 탄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거리가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가까워진 거리를 26도 정도로 유지합니다. 30도 미만으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인공으로 감아준 양은 얼마나 됩니까? 170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144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170도가 되니까요. 이렇게 실험을 하게 되고, 이제 전하량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전구를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다시 똑같은 중성의 금속구에 접촉을 시킵니다. 그러면 전하량이 다시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Q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4분의 Q로 변한 고전구를 다시 원래 자리로 꽂게 되면 청력의 크기가 줄어들었으므로 회전각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하량이 전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것이 지금 실험의 목적이므로 실험군과 대전군 사이에 변수를 하나로 유지해야 됩니다. 전하량 하나로 유지하기 위해서 거리를 똑같이 26도로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하면 이 인공으로 감아주는 탄성의 정도가 줄어들겠죠. 어느 정도 줄어들었냐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170도의 반이니까
85도 정도가 될 것이고, 그러면 가마 주는 양이 59도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로 실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얻은 실험 데이터는 26도, 144도, 59도 이 세 가지가 실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물론 전화량에 여유가 있으면 한 번 더 끄집어내어서 전화량을 반번하면 8분의 Q가 될 것이고, 그때 26도를 유지하게 되면 각도는 반이 되니까 43도 정도 이루어지겠죠. 그랬을 때 인공으로 감아줘야 할 전화량은 43이니까 17도 정도 되나요? 이런 식으로 실험 데이터를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험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평균값을 구하는 것으로 실험 데이터를 처리할 것입니다. 실험 과정이 잘 이해가 되었습니까? 이번에는 청력 거리 실험을 하겠습니다. 청력 거리 실험은 앞에서 한 청력 전화량 실험과 같은 과정을 밟게 되는데, 먼저 0점 확인은 똑같이 확인합니다. 0점 확인을 하고 고중구를 대전시켜 와서 회전구와 접촉시키는 과정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두 구가 대전되었으므로 회전을 하게 되겠죠. 이 회전량이 앞에서와 같이 한 170도 정도 된 거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거리가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죠. 처음 회전했을 때가 26도 플러스 144도의 인공 탄성을 줬을 때 170도 정도의 회전량이 생겼는데, 거리를 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대전구 사이의 거리 D는 세타에 비례하죠. 그러므로 13도가 되면 거리가 반으로 줄은 것이 됩니다. 그 13도를 맞추기 위해서 인공으로 계속 탄성을 더해 줘야 되죠. 얼마나 정도를 더해 줘야 되느냐 하면, 거리가 줄어들수록 전기력이 커지므로 이론적으로 4배 정도 늘어나죠. 그러면 4728 680도 정도의 회전량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인공으로 감아줘야 할 탄성의 정도는 13을 빼면 567도 정도 되겠죠. 이런 정도의 실험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실험 과정이 이해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얻는 실험 데이터는 26도와 170도와 144도와 13도는 세팅한 거니까 데이터가 아니고 567도를 얻게 됩니다. 잘 이해가 되었습니까? 이 실험도 여러 번 반복해서 평균값을 처리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실험 기록을 보면 거리가 2분의 반으로 주니까 힘 F는 4배가 되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었죠? 이번에는 인력 실험을 하겠습니다. 인력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전하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금속판에서 구한 전하는 양의 전하죠. 그래서 쿨롱은 음의 전하를 얻기 위해서 다시 정전기 유도를 이용합니다. 그림처럼 금속판, 양의 전하로 대전된 금속판에 똑같은 전하를 대전시키기 위해서 고중구 또는 금속구를 접촉시켰죠. 그런데 이번에는 정전기 유도를 유의하기 위해서 거리를 띄고 가까이 가져갑니다. 그러면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가까운 부분은 음으로 대전될 것이고 먼 쪽은 양으로 대전될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양으로 대전된 전하를 밖으로 꺼내야 되는데, 꺼내는 방법은 똑같이 접지를 이용합니다. 접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대면 양전기가 접지를 통해서 상쇄되는데, 이때는 지구에서 전하가 위로 올라오죠. 올라와서 이 부분을 상쇄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금속구를 드러내면 금속구는 음으로 대전되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전하를 얻게 됩니다. 이
음으로 대인된 전하를 고전구에 접촉시키면, 아니죠, 회전구에 시키면 회전구가 음으로 대전되게 됩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고전구에 양의 전하를 계속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양의 전하와 음전하 사이에 인력 실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음전하를 얻는 방법과 실험의 구조가 이해되었죠. 정전기 유도를 통해서 구한 음전하를 이용하여 인력 실험을 하는 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전구에 음전하가 대전되고 고전구에 양전하를 대전시키면 두 구 대전구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회전구가 고전구 쪽으로 끌려올 것입니다. 이렇게 끌려오는 것을 내버려 두면 가까워질수록 힘이 더 증가하므로 회전구가 고전구에 바로 붙어 버립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헤드에 있는 레버를 이용하여 천천히 움직이도록 조정할 수가 있죠. 조정해서 어느 순간 힘의 평행이 이루어졌을 때 전기력의 크기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 끌려가 버리죠. 그리고 또 평행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상태가 조금씩 플러스 오는 동안에 에너지 손실이 없었느냐 하는데 100%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쿨롱은 새로운 방법을 강구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비틀림 진자의 주기를 이용하죠. 그 내용을 간단히 한번 더 살펴보면 후그의 법칙에서 돌림인 타우는 회전 각에 비례하죠. 그리고 비틀림 상수 K는 관성의 오메가의 제곱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는 2파이 F로 2파이 T분의 1의 관계가 있죠. 2파이 나누기 T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우는 비례식을 쓰면 T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전기력 F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러므로 이 두 개를 합치면 T와 거리는 비례하는 관계가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관계를 이용해서 쿨롱은 주기를 구해서 힘을 구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전기력을 보태기 전, 즉 탄성 힘 자체만으로도 비틀림은 진동을 하게 됩니다. 진자니까 진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연 상태의 진동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기력을 보태게 되면 탄성 힘과 전기력이 합쳐져서 진자의 진동을 만들어내죠. 식으로 쓰면 비틀림 힘은 전기력 근사한이죠. 직선 힘인데 회전 힘으로 근사한 힘 더하기 탄성의 힘이 있습니다. 이 탄성이죠. 탄성의 힘과 전기력의 힘이 보태져서 비틀림 진자의 힘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전기력 힘도 T의 제곱에 비례하고 탄성도 T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 전체가 T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성 상태일 때의 주기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T0를 하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측정한 T로 하면 최종 T는 합쳐서 나오겠죠. 이 관계를 쿨롱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쿨롱은 중성 상태의 T와 대전됐을 때의 T를 구하는 실험을 진행합니다. 잘 이해가 되었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력 실험에서 거리를 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청력 실험에서는 회전각을 가지고 거리를 계산했죠. 그런데 인력은 진동의 주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회전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쿨롱은 미리 두 대전체 사이의 거리를 일정하게 정해놓고 실험을 하기로 합니다. 방법은 실험을 하기 전에 세팅하고자 하는 거리를 맞춰서 끈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10cm의 끈을 만든다면 10cm와 5cm의 끈을 만들죠. 거리를 반으로 줄여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뚜껑을 열고 두 대전체 사이의 거리를 10cm로 맞춘 다음에 그 위치를 눈금에다가 마킹을 합니다. 똑같이 5cm도 눈금에 정해서 마킹을 합니다. 이렇게 해두면 우리가 이 헤드에 있는 레버를 돌려서 회전구의 위치가 10cm 오게 만들 수 있고 5cm에 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 10cm와 5cm가 진동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10cm, 5cm를 정한 것은 미리 계산을 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반지름이 한 7cm 정도 된다고 가정할 때 우리가 앞에서 했지만은 D는 거의 R 세타에 가깝습니다. 그럼 D를 10cm로 하게 되면 R이 7cm고 그러면 세타가 한 1.4 정도 나오나요? 그러면 라디안이니까 각은 1라디안이 60도 정도 되니까 60도, 4도, 24, 한 80도 정도 되겠네요. 80도 각이 벌어집니다. 80도 정도의 각이면 인력의 영향을 물리칠 수 있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리 알죠. 그래서 한 10cm로 잡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험 도중에 인력이 작용해서 붙어버리니까 붙는 것을 방지해야 되죠. 그래서 이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이제 인력 실험 준비가 되었으므로 인력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중성 상태의 주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전구가 마크해 놓은 10cm에 오도록 헤드의 레버를 조정해서 위치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상태에서 진동을 시키면 진동 주기를 구할 수 있죠. 그 주기를 우리는 T1에 10으로, T0에 10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10cm의 중성이죠. 그리고 다시 레버를 조정해서 회전구가 5cm에 오도록 맞춥니다. 이 상태에서 회전구를 진동시키고 진동 주기를 구합니다. T0에 5를 구하는 거죠. 5cm짜리로. 자, 이런 다음에 두 구를 대전시켜서 다시 진동 주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구한 방법으로 회전구를 음으로 대전시킵니다. 음으로 대전시키고 고정구는 양으로 대전시킵니다. 그러면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회전구가 움직이려고 할 겁니다. 그것은 헤드의 레버를 조정해서 엄격하게 회전구의 위치가 10cm에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동 중심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T1을 구합니다. 10cm의 위치를 둔 대전 주기죠. 그런 다음에 다시 회전구의 위치를 5cm로 이동시킵니다. 이동시켜서 회전 주기를 구할 수 있죠. 그것을 T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5cm짜리 회전구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다전 전하로 대전된 대전구 사이에 거리가 반으로 줄었을 때의 진동 힘의 영향을 알 수 있게 되죠. 앞에서 구했듯이면은 T와 R은 비례합니다.
그러므로 5cm로 줄어들었을 때는 T도 반으로 줄겠죠. 주기가 반으로 준다는 것은 더 빠르다 이런 이야기들, 빠르게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전하량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고정구를 밖으로 꺼내서 대전량을 반분합니다. 그러면 2분의 Q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고정구를 고정시키고 회전구는 헤드를 조정하여 10cm에 맞춥니다. 그 상태에서 주기를 구하는 거죠. 10cm에 2분의 Q 상태입니다. 똑같이 5cm로 맞춘 다음에 주기를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T4를 구합니다. 물론 실험은 여러 번 반복해서 평균값을 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인력인 경우에 전하량과 거리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마치게 됩니다. 물론 식은 이렇게 데이터 처리는 이렇게 해야 되죠. F는 비례한다. T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중성 상태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이 식을 이용해서 힘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쿨링이 한 실험을 전부 살펴보았습니다. 실험 내용이 아주 정밀하고 자세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감각을 기르는데 아주 좋은 실험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실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었죠? 쿨롱은 지금까지의 실험 결과를 실험 데이터를 처리하여 쿨롱 법칙을 수식화합니다. 같은 전압끼리는 청력을 작용하고 다른 전압끼리는 인력을 작용한다. 그리고 전기력 힘 F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에 비례한다. 이것을 등식하게 만들면 비례상수 K가 들어가는데 이 K는 오늘날 우리는 쿨롱의 업적을 길어서 쿨롱 상수라고 합니다. 그 값이 8.9875 곱하기 10의 9승인데 약 간단하게 9.0 곱하기 10의 9승 이렇게 사용하죠. 99 외우기가 좋습니다. 이것이 쿨롱 법칙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쿨롱 법칙은 전기력을 과학으로 만든 위대한 업적입니다. 지금까지 쿨롱의 실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실험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기복습 세 번째 시간으로 전하의 성질 5가지와 전기장과 전기순소, 가우스 법칙과 유전율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